전쟁 때 파괴된 8,700여 개의 공장과 산업시설이 빠르게 복구됐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북한의 가장 큰 자산은 당을 중심으로 결집된 대중의 힘이었다. 1954년부터 실시된 경제복구 3개년 계획은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 기간 중 북한의 연평균 동업 성장률은 무려 42%에 달했다. Initially, the Soviet system actually was able to generate more rapid economic growth than occurred in South Korea. The Soviet system was good at mobilizing labor and mobilizing capital investment to create economic growth. So North Korea initially grew faster than South Korea. Conventional wisdom is that per capita incomes in North Korea exceeded those in South Korea until the early 1970s.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1956년 김일성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의 진원지는 모스크바였다. 새로 집권한 후르시초프는 서방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미국의 재즈 연주자 베니 굿맨을 초청해 연주를 하게 했다. 소련 공산당 20자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숭배를 비판하며 미국과 평화 공존 정책으로 선회했다. 중국은 후르시초프를 수정주의자라고 공격했고 공산주의 양대 진영은 이념 분쟁으로 대립하며 갈등했다.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발언은 동유럽에서 민주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195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생들은 소련의 압제에 항거했고 이 시위는 10만 명의 시민 항쟁으로 발전했다. 소련은 탱크를 앞세워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희생됐다. 김일성은 후르시초프의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다. He wanted to diminish, to undermine Soviet control. And he also felt uneasy about liberalization movement in the Soviet Union. Because he saw it as a personal threat, a threat to his own power above all things. 1956년 8월 김일성의 불안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소련파는 소련 공산당의 노선을 그대로 하자. 또 연안파들은 김일성 이거 전쟁에 피해가 많은데 경공업부터 먼저 발전시켜가지고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지. 예? 그 중공업부터 하니까 언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는가. 그 정책을 반대하고. 두 번째로는 개미신 반대 투쟁을 노동당 안에 적용하자. 그러나 반대파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김일성은 8월 종파 투쟁의 승리로 소련파를 숙청하고 유일체제로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력 기반을 확고히 굳힌 김일성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56년부터 천리마운동이 시작됐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전설 속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자는 운동이었다. 천리마운동을 시작한 후 강선제철소 노동자들은 생산 능력의 2배에 달하는 강철 12만 톤을 생산해냈다. 천리마운동은 모든 산업 영역으로 전파됐다. 소련제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자체 설계도와 부품을 생산해냈다. 그 결과 북한식 트랙터 개발에 성공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김일성의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1958년 농업 집단화가 완료돼 모든 토지는 예외 없이 협동농장으로 편입됐다. 이때부터 북한은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개인 상공업자들도 협동조합으로 조직됐다. 이로써 일체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완성됐다. 58년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58년도에 수령 절대주의 공산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닦았습니다. 그해 10월 중국군이 철수했다. 중국군의 철수는 북한 경제가 궤도에 올랐음을 뜻하는 동시에 중국의 지원을 받는 연안파의 몰락을 의미했다. 1958년 북한에는 김일성에 반대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김일성에게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은 권력투쟁의 시기이기도 했다. 해외파들과 대결하면서 취했던 자주 노선은 이후 주체 사상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은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주의권에서 지원한 그런 지원 물자라든가 기술 지원, 경제 지원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없거든. 이제는 대중을 사상동원해가지고 노력을 대대적으로 동원시켜서 인해 전술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고립적이고 후진적인 그런 인해 전술이 바로 천리마운드예요. 미소의 냉전 체제는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다. 소련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미국은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280mm 원자포가 한국에 배치됐다. 한반도는 신무기 전시장이자 미소 대결의 전초기지였다. 이승만은 미국을 이용해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으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반공 이념에 묻혀 억압됐다.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공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절대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체코와 폴란드 등 이른바 적성국 휴전 감시단을 몰아내라는 시위가 연이었다.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단 중 공산권인 체코와 폴란드가 첩보 활동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반공이라는 국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적인 정치 수단이었다. 분단 그리고 반공, 이것은 우리 남한의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또 집권을 합리화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의 파괴도 서슴지 않는 그런 그 하나 구실로 악용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상적인 대결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집권자가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통치에 과오를 범했다는 거, 이게 참 슬픈 일이고.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4.4.5입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부결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적인 제도는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이걸 저항을 해서 민주화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가 더 신장돼야 된다 하는 싸움이 야당의 투쟁입니다. 1956년 이승만 세력에 반대하는 야당이 창당됐다. 민주당은 현대적인 조직을 갖춘 한국 최초의 야당이었다. 전쟁 후 처음으로 맞는 대통령 선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민주당과 갈아봤자 소용없다는 자유당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개표 결과 이승만의 승리였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의 라이벌로 등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은 나중에 간첩 혐의가 씌워져 사형이 집행됐다. 이제 한국에는 반공만이 존재하게 됐다. 이승만이 3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남산에는 이승만의 동상이 세워졌다. 이 시기 한국 국민들에게는 자식이 곧 미래였다. 전후 학교 시설이 재복구되지 않아 학생들은 천막학교로 등교했다. 어디서든 수업은 계속됐다. 그것이 희망이었다. 교육을 받는 인구가 없는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거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우리가 해방될 때 문맹률이 얼마 됐나 하면 그때 숫자에 76%라는 숫자가 있어요. 문맹이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교육 부문은 거기가 아니라도 굉장한 중점을 넣는 거예요. 그 토대가 60년도에 와서 경제개발 시작하는데 다 역군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 한국에는 교육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 중고등학교의 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대학도 19개에서 63개로 늘어났다. 여기서 배출된 인력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다. 군부에서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 형성되고 있었다. 6,000명 이상의 고급 장교가 미국에서 군사기술과 조직관리를 배우고 돌아왔다. 1950년대 한국 군대의 행정체계는 정부의 일본 부처 조직보다 훨씬 선진적이었다. 전쟁 중에 이미 한국군의 그 장교를 미국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보병학교라든지 무슨 포병학교라든지 공병학교. 그렇기 때문에 뭐 회계관리다 그러면은 회계관리가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회계관리하고 군의 예컨대 경리학교에서 관양센터에서 가르치는 그 회계관리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을 군인들이 가서 먼저 배우고 왔으니까 군인들이 조금 앞서고 있었다. 미국의 상해 안전교육에 관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위촉을 받고 1958년 미국 경제불황의 여파로 원조가 삭감됐다. 원조 경제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8.7%였던 경제 성장률이 1959년엔 2.1%로 급락했다. 300산업의 가동률도 40%대로 떨어졌다. I think the U.S. idea on aid was that aid should help jumpstart economic development, but it shouldn't become a permanent transfer of welfare.
But the basic point was that America did not want to be giving long-term, large-scale aid either to Europe or to Japan or to Korea or to basically anybody. It wanted to give aid in the short term and then have those countries graduate so that they would stand on their own. 정치는 국민 생활을 돌보지 않았고 자유당은 집권 연장에만 매달렸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야당과 언론에 대한 무리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자유당이 내놓은 보안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권이 언론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컸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무술경관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보안법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 탄압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완전히 민심에 돌아갔다니까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게 전 국민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절규였으니까 어떻게 그 정권이 연장될 수가 있나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타락한 선거였다. 그 3인조, 5인조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저 어떤 지방 같은 데는 완장을 차고 말이죠. 팀장이 있어서 분대식으로 이렇게 직결을 시켜서 시골 동리에서 투표장으로 동원해 간다거나 또 투표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공개 투표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환표를 해서 통째로 바꿔와 버린다거나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치졸한 부정선거를 했죠. 선거 결과 이승만은 제4대 대통령에, 이기붕은 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집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최초의 국민적 항의는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마산에서는 시위 도중에 고등학생 김주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바다에 버려졌다.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다. 4월 19일부터 각 대학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가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자 경찰이 총격을 가해 18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사망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서울 시내로 출동시켰다. 하지만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았다.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원하는 대통령직은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12년, 나라는 건국됐으나 그 토대는 미약했다.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민주주의는 아직 정착되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1960년 대한민국은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었다.